자,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기 전에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하려면요, 핵심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은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핵심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해결의 핵심 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요, 핵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 문제를 이야기하려면요, 저희가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이 예시가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 안에 과일이나 뭐가 수확해야 될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방의 문을 여는 것이다. 방의 문을 열어야 뭐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은 방의 문을 열고, 효율성이란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수확하는가.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 효과성을 중시한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좋은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물병 실험이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요, 물병에서 물을 쏟아내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성과는 뭐가 될까요? 물을 빨리 쏟아내는 겁니다. 여럿이서 모여갖고 물을 빨리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의 조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하죠. 열심히 쏟아놓고 막 좀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개선이 돼갖고 대략 한 20초쯤에서 물이 그 이상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야, 이게 최선이다. 그 보통의 리더들은 그래, 수고했어. 그런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상무님, 또 사장님, 저희들이 물을 열심히 쏟아봤더니요, 물병에 요 병목이 있는데 요 병목 때문에 요 20초 이상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더 빨리 하려면 물병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물병에서 물을 쏟아내는 일이라고 했으면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업의 본질, 프로세스, 뭐 등등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부서에 물을 좀 빨리 쏟아내기 위해서 물병을 사장님이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병의 그 물병을 바꾸는 거는요, 리더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는 에어리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리더들은요, 관찰합니다. 물병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요, 여러분 물을 쏟다 보면요, 물이 흐르다 계속되다, 흐르다 정지하다를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갈 때 물이 정지하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밀어내서 물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리더는요, 물병에 물을 회오리를 한번 일으켜보자. 왜 그러냐? 공기가 계속 드나드는 이 터널을 만들어주면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터널을 한번 이렇게 회오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의 그 공기의 터널이 생김으로 인해 갖고 20초 벽을 못 끊던 그 성과가 12초대로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성과가 60%가 개선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계속 집중하던 리더들은 한 수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공기 터널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개선된다면, 야, 그 빨대 한번 갖고 와봐. 빨대 한번 꽂아갖고 상식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빨대를 꽂아갖고 처음에 입을 딱 불어주니까요, 4초대를 끊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물병에서 물을 쏟아내는 이 문제는 바로 핵심은 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는 그 공기 터널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물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자, 이 핵심에 집중하는 조직과 핵심에 집중하지 않는 조직은 성과는 엄청난 차이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는 조직은요, 먼저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정의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문제 해결 방법 없는 강의를 할 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어느 다른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 야, 요새 경기가 문제야. 요새 매출 저하가 문제야. 요 코로나가 문제야. 아,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문제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퀘스천을 얘기하죠. 논쟁이나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이슈를 얘기할 때가 있고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problem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귀찮은 일이나 말썽들, trouble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 mat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의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에서 특히 비즈니스 조직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마 3번일 것 같습니다.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들. 자, 그렇다면 요걸 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세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이디얼 스테이터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통 to be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되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 자,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 as is라 그러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지금 10월입니다. 10월이면 올해 목표가 우리 조직이 1,000억을 해야 돼요. 10월 정도 됐으면은 대략 한 800억, 900억 정도는 가야 조직이 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항상 우리 현실은 한 800억, 900억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0억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800억과 400억의 차이가 생겼죠. 자, to be는 800억, 900억이라면 우리 현실은 as is는 400억에 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생겼습니까? 400억이라는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갭을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갭을 찾아서, 그 갭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서 이 갭을 없애나가는 과정 또는 없애는 것,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제를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o be도 있을 것이고 as is도 있을 것이고 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to be와 as is와 갭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문자적으로 정의하는 것, 이것을 문제를 정의한다. 그래서 문제 정의문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스타팅 포인트는 바로 문제 정의문을 정의하고 작성하는 데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정의했다면요, 핵심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실은 우리 인생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우리 조직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그 과정, 모든 것은 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다? 그런 인생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문제, 핵심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붉어지고, 여기를 눌러주면 저기가 붉어지고, 이 문제는 풀렸지만 이 문제 해결책으로 인해 갖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리더들이 조직과 함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생각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문제를 정의하고 핵심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요,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들, 현재 상황들, 또 문제로 보이는 것들, 원인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펼쳐야 됩니다. 빠짐없이. 다 펼친 것을 놓고 그 상황들을 가운데 요인들을, 관계를 찾아서 구조화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결론으로 끌어갑니다. 이게 바로 생각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핵심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요,
이 문제와 연관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원인과 결과를 발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을 많이 하죠. 발산의 방법이죠. 그리고 발산해 놓고 같은 성격의 것들로 다 그룹핑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 이 그룹핑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룹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 사고인데요. 그룹핑 방법론은 MECE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시적인 방법을 써라, 미시적인 방법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Mutually exclusive, completely exhaustive 해가지고요. 뭐냐면 mutually exclusive, 중복된 것도 없고 collectively exhaustive 해서 빠진 것도 없이 나눠야 된다. 자, 발산하려고 우리 아이들을 쫙 펴냈으면요. 이것들을 그룹핑을 해야 될 때 그룹핑한 소그룹과 소그룹 사이에는 중복되지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써서 발산해 놓은 것들이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다 그룹핑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미시적인 사고는 스타팅 포인트, 생각을 정리하는 스타팅 포인트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직에서 많이 접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툴들이 뭐 있죠? 마케팅하면 4P. 또 우리 회사를 들여다보는 3C, 4M. 시장을 보는 3C, 4M.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툴들은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방법론적으로 사용하는 툴들을 자기네들이 시장에서 프루븐 해갖고 우리한테 쓰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시적인 툴들을 내가 한 10개 정도만 리더들이 머리에 딱 개념을 잡고 있다면요. 굉장히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효과적인 일의 스타팅, 그룹핑한 데서 시작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한테요. 좋은 툴 2개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시장조사, 이 대리, 김 과장, 이 차장 시장조사 좀 해봐. 그러면 시장조사 합니다. 시장조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김 과장은 공대 출신이에요. 우리 부장님이, 상무님이 시장조사 하라 그러니까 이 대리, 김 과장, 이 차장, 우리 시장조사 해가지고 내일까지 정리해갖고 상무님한테 보고해서 사장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이 가다가, 이거 물어봐도 되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부장님, 제가 공대 출신 공돌이라서요. 이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김 과장, 너 몇 년 차냐? 나 10년이 된 놈이 그걸 나한테 질문이라고 해? 야, 빨리! 시간 없어. 자, 돌아서서 김 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나도 몰라. 이거 뭐, 그 열심히 하면 되지. 자, 이런 경우와 만약에 김 부장님은 이 미시적인 사고가 대단히 강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차장, 김 과장, 이 대리, 일로 와봐. 우리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시장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미시적인 툴이 있는데 3C라는 툴이 있어. 자, 시장에는 누가 존재하지? 커스터머, 고객이 있지, 우리가 있지, 컴퍼니야. 그 다음에 우리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사, 컴피티터가 있어. 자, 그러면 김 과장은 고객을 조사해보고 이 차장은 우리 회사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 대리는 한번 우리 경쟁사를 한번 들여다봐. 그래서 내일 모여갖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의 고객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경쟁사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야기한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거다.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과 경쟁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놓은 조사를 가지고요. 다음에 4M이라는 미시적인 툴로 우리 내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4M은 뭐가 있습니까? Man, 사람 문제야. 머신, 설비 문제야. Material, 자재 문제야. Method, 운영 관리나 프로세스 문제야. 또 4M 중에서 제조업이 아니라면 Material 대신 Money를
돈 흐름을 갖고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미시적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요, 이런 식으로 미시적으로 그룹핑해 가기 시작하면 벌써 이 그룹핑 자체만으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시를 하실 때도 혹시 이런 문제 없으십니까? 야, 너는 내가 맨날 지시만 하면 왜 엉뚱한 일을 해오니? 질문을 해, 질문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지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지시의 달인이 돼야 되겠죠. 지시를 하려면 지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펼치고 그룹핑을 했다면요, 그 다음에 핵심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핵심 원인을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핵심을 찾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적 추론은 귀납법과 연역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귀납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관찰된 사항들을 갖고 결론을 뽑아내는 겁니다. 연역법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 이미 정해진 프로분된 결과, 전제들을 놓고 새로운 관찰 사항을 관찰해서 결론을 도출해 놓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룹핑을 하는 거, 그룹핑에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 그룹핑의 중심은 뭐다? 핵심 문제는 뭐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프로세스나 회사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표준을 따다가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상 겪었던 일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을 프로세스화한 것이 우리의 조직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연역적, 귀납적으로 정리한, 논리적으로 추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귀납법과 연역적 추론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히시고 조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안에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은 인과관계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플로우 차트 그리들 것처럼 플로우 차트 자체가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차트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픕니다. 열도 나고 고열이 심해졌어요. 기침이 나고 그다음에 뭐 요통도 심해지고 다리 경련도 하고 뭐 오한도 나고 뭐 이런 환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 환자가 약국을 찾아가 갖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갖고요, 고열이 나니까 약 좀 주세요, 또 기침이 나니까 약 좀 주세요, 요통이 나니까 약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죽을 줍니다. 고열이 나니까 타일레놀 드세요, 뭐 기침이 나니까 기침약 코프 시럽 드시고요, 요통이 나니까 근육이완제 드시고요, 다리 경련이 나니까 아스피린 드시고요, 오한이 나니까 이불 덮고 주무세요. 이 환자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자가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얘기를 쭉 들어본 다음에 검사하고 오세요. 그러면 검사 결과를 갖고, 자, 환자분이요, 요통과 다리 경련은 지금 근육통이 났고요, 근육통은 고열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고열은 지금 오한을 또 만들고요, 보니까 고열이 난 이유는 면역 체계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자, 기침이 심해지니까 요통이 더 심해지고요, 요통은 보니까 지금 폐에도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환자분은 지금 폐렴이세요. 빨리 입원하세요. 자, 어떤 게 사람의 치료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그 일반적인 우리 상황이나 또 일반적인 생활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증상만 쫓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대증요법으로는 핵심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풀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원인이 되었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분석은요, 인과관계 분석도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일어난 것이 나중에 일어난 것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뭐냐면요,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영향을 적게 주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요, 방향성입니다. 핵심 원인이 되는 것이 먼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는 일단 그
분석의 체인을 그린 다음에 이런 원칙을 갖고 찾아가면은 핵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에서 제안하는 5Y라고 5번 질문하세요 하는 질문 방법이 있는데요. 뭐 5번 질문하라 꼭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풀릴 때까지 질문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그냥 질문들을 던지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요다가 한참 잘 나가고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고압 프레스에서 그 공장에 있던 그 직원이 손이 잘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손이 잘려나갔으니까 시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5Y라는 질문을 갖고 원인을 한번 찾아봤다는 것이죠. 자, 왜 잘려나갔는가? 어떤 답이 나와야 될까요? 손가락을 기계에 넣었기 때문에 잘렸죠.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왜 손가락을 넣었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었대요. 왜 작동하지 않았는데? 부품이 고장이 났대요. 다음 질문이 뭘까요? 왜 부품이 고장 났는데? 유지보수에 소홀했대요. 유지보수를 왜 소홀했는데? 보니까 예산 관리 부족, 예산이 부족해서 그 유지보수에 소홀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가 도요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그 시점이라서요. 무조건 예산 그 비용을 낮춰라 하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부서의 예산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10개 정도의 부품을 유지하면서 유지보수를 신경 써야 됐던 것들 예산을 줄이니까 5개밖에 못하고 평소에 고장날 때 5개를 다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품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직원이 들어가서 만지다가 사고가 났다. 결국은 손이 잘려나가는 시설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핵심 원인은 뭐였냐면 예산 관리를 잘못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각 그 공정의 경중을 나눈 다음에 위험도를 다 나눈 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위험도가 낮은 데는 예산을 많이 빼고 해서 전체를 맞추되 전체 이 공정이 흘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했다. 그 이후로 이 5Y 기법은 대단히 유명한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5Y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질문의 근거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답이 통제 가능한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조직, 특히 효과적인 조직은요, 핵심에 집중하는 조직입니다. 핵심에 집중하는 조직은요, 첫 번째, 핵심 문제를 찾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 연관된 상황을 펼치고, 그 상황들을 구조화해서 핵심 문제를 찾아서 집중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성과를 내는 효과적인 조직의 리더는 문제 해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 전문가는요,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핵심적인 조직은 핵심을 찾아 집중하고 두 번째 핵심 결과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 핵심 결과 관리는요, 다음 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